이게 정부의 이제 주택 보급 정책에 따라서 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서 혼합 기능, 즉 임대 주택이 있고 또 뭡니까? 예, 분양주택이 있고 이렇게 혼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보수 관리,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 공동결정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또 관리 방법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결정하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들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또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임차인 대표는 따로 놀고 입주자 대표는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과반이 아니에요. 2분의 1을 초과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나 임대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기선 업무에 관련된 등등의 업무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정을 별도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2분의 1이 초과 면적 관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분의 1. 이거 완화시키면 완화. 이분은 어떻게 면적을 살펴보니까 3분의 2 이상을 가진 관리자가 없어요.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입주자 대표도 그렇고. 또 시설물 안전계획 관리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자가 2회 이상 합의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서적으로 예외적으로 2분의 1 초과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임대사업자가 2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건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거꾸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 입주자 대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독자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독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임대사업자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도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분양 목적으로 별개의 동으로 구분 관리가 가능할 때 해당되는 것이죠.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최종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 분쟁 조정에 있지만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살펴보실 부분이, 지금들은 그 합격자로서 아마 따끈따끈한 그 법령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관리 규약 자체는 준칙이 자주 바뀌고 법령이나 다른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 규약도 자주 바뀝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것은 경기도 그 관리 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준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각 시도, 광역시도지사의 의무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준칙 제33조를 보면은 입주자 대표의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주자 대표의 의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자체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들한테도 그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대표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주 규율을 하고 있죠. 자, 이 관리 규약에 대한 자치 법규성,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것보다는 관리 규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다가 자치 법규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정법으로 써기 아니라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으며, 또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등의 이제 권리 의무, 즉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종의 주민 자치 법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로다가 한 선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리 규약의 정함은 있는데 모법인 공동택관리법이나 또는 그 부분의 행정규칙인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을 관리규약에 담아서 운영을 하였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결사항의 이제 무효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동별대표자 그 회의 소집을 할 때는 안건 자체가 나와야 되겠죠. 안건 자체는 관리규약을 살펴보시면 5일 전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기간을 정확히 준수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공고를 한 안건 외에 입주대표 회의 당일날 새로운 안건을 제안을 해서 의결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까지만 해도 그런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효에 해당된다. 즉 뭡니까? 의결에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로다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자, 다만 여기서 뭐냐면은 구성원이 6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6명 전체가 참석을 했다 하면은 그 6명이 다 긴급 안건으로다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안건으로 부의를 통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 아주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사전에 공고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예외적으로 전원 참석했을 때는 새로운 안건을 새롭게 부의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입주대표의 진행 절차,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중요한 업무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주대표회의가 하나의 파트너이자 그렇죠. 서로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회의일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준비한다든가 정해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임시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임시회의를 진행할 때는 5일 전에 하지 않아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자, 그러면은 입주대표의 일반적인 정기회의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소한 소장님들이 5일 전에 공고했다 5일 전부터 수립 준비를 하시면 어렵겠죠. 그때는 최소한 저는 10일 전부터 안건 준비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관리규약 준칙, 지금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죠. 표준말은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정서식, 회의록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규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식을 다른 걸 사용했다 해가지고 다른 회의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회의가 무효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관리규약에 정했다 하는 것은 입주자 등이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동의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자, 회의 개최 공고는 5일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기산일 관련 부분 쪽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홈페이지와 또는 홈페이지가 없으면 게시판 반드시 공고하셔야 되겠죠. 회의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일 전에 같이 보내도 되고, 회의 자료를 언제까지 반드시 발송하라 이런 기준은 관리규약에 없어요. 그래도 사전에 검토하고 올 수 있도록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회의 개최를 할 때는 성원 보고를 하겠죠. 회장이 개선을 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장께서는 거기에 참석하셔서, 참관이 아닙니다. 참석하셔서 회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달에 또는 이전에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업무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 보고가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건 심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는 부분과 부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유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의록에 총무이사나 또는 소장님이 대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관리계획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을 했으면은 가능하면 안건별로 서명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 시간 관계상 안건별로 서명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참석자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대해 관련된 부분에서 서명을 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폐회하기 전에 회의에 관련된 의결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입자대표 회장이 오늘 금요일 회의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전 구성원들한테 낭독을 해주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회도 회장이 직접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회기에 차기 회의에 관련된 안건에 관련된 부분을 예시해서 설명을 하고 회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록이 소장님한테 올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은 회의록 결과 공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회의록 자체를 공고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의록 결과 공개로다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규약에 회의록도 공개하고 결과도 공개하라면 두 가지 다 공개하셔야 돼요. 근데 관리규약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 결과 공개로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장황하게 다 써서 기록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압축해서 공개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자 등이 알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의록 열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리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좀 강조드립니다. 자, 입자대 소집 관련 부분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입자대표 구성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가 있고, 감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장은 14일 이내에 회장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회의 소집하는 그 부분은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가 있으며 정기회의도 소집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이사가 있을 겁니다. 해당 그 공동주택 입자대표 구성원 중에 이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사가 예를 들어 3명이다. 그러면은 3명 중에 가장 연장자가 우선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회장은 존재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회의 소집 관련 부분에서 아까 긴급 회의 관련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긴급 소집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죠. 이 부분은 실제로 전에 그 안건에 관련된 심의를 했던 부분들, 그렇죠? 그것이 의결이 됐던 부결이 됐던 그런 부분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든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죠. 안전. 이거 바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어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긴급 소집, 오늘 소집 공고하고 내일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5일 전에 소집하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여기에선 예외적으로 반영이 된다. 자, 그래서 회의 소집 공고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하지만은 그 회의 자료는 동별 대표자 구성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상관이 없고 수신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보시면은 그 시행령 제14조제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임시회의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 입주대표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전체 입주당이 10분의 1 이상 요청하는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입주대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입주대표 소집 관련해서 안건의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안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동별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도 이런 경우 다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관련된 안건을 제한하는 기준의 자체는 회의 소집권과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소집권은 별개고 회의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은 입주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안건을 제한을 하라,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의결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리해서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시국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면 의결도 현재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료에 관련된 소통은 가능하지만 의결 방법은 비대면 서면 의결이다 하는 말씀 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걸 자료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 그 의결에 관련된 부분들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회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서는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서면 의결서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회의록에 나와서는 반드시 입주대표에서는 관리 주체에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관리 주체에서는 이 회의록을 보관을 하고 또 게시판에 회의 결과 공개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원, 즉 회장과 감사를 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활성화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조합, 이런 부분의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규약에 겸임 금지 의무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회장님이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비의무 단지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의무관리 단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는 경우가 좀 나와져 있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부분, 감사 결과 보고를 하고 감사가 회의 소집을 필요할 때 이제 관리 주체도 마찬가지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리사무소장도.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뭐 재미로 회의 소집하는 건 아니니까. 자, 입주대표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 잘 아시겠죠? 또 하나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건에 제한해서 전체 입주자 등의 예를 들어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 10명, 500세대 이상인 경우 20명. 안건의 제한 규정은 틀리다는 것이죠. 자, 입주대표의 결과 공고. 실제로 보면은 지체 없이 하라고 합니다. 지체 없이. 근데 지체 없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자를 선정했을 때 선정 결과 공개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공서에 공무원의 광고적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금요일 날 저녁에 회의가 끝나가지고 9시에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은 회의 끝나자마자 오셔서 공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토요일 날 일부 나오셔서 공고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월요일 날 출근하셔서 공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열람 청구라든가 또는 이 회의록을 공개할 때도 개인에 관련된 신상의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는 가리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요거 보시면 회의록의 작성 서식이에요. 이게 별지제 치료 서식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관리규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단지에 있는 관리규약. 이 기준에 맞춰서 실제로 보시면 좌측에 있는 부분들이 회의명에서부터 뭐 일심의 장소, 참석자 및 백서 명단 쭉쭉 해가지고 발언 내용과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기록하도록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자,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소장님들이 업무를 행하시고 회의록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의록에 관련된 서명을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현장에서 입주대표의 그 파트너와 현장 실무를 책임지고 우리 소장님들이 이끌어 나가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 관련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